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몹시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아주 흔한 일상이죠. 생수를 하나 딱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는데 그 직원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고가의 명품 재킷이랑 한정판 스니커즈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 거예요. 벌써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고는 방금 전 앞사람한테 1,000원에 팔았던 그 똑같은 생수를 여러분한테만 3,000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진짜 황당하겠네요. 당장 따져 물어야죠.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은 지금 목이 많이 마르고 지갑에 돈도 넉넉해 보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약간 디스토피아 SF 영화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요.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쾌한 상황이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아주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소름이 쫙 돋네요. 네,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진행자고요. 네, 우리가 매일 누르고 스와이프하고 결제하는 이 디지털 세계의 이면에는 그 엄청난 힘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최신 소식들은 언뜻 보면 서로 아무 상관없는 파편화된 사건들 같아요. 네, 유럽연합이 내놓은 앱 이야기부터 그 악명 높은 가짜뉴스 플랫폼 인포워즈 인수 사건까지 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이슈들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겁니다. 아, 통제권이요. 굉장히 묵직한 주제네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당하고 또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그 혼란스러운 교차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규제기관이 기술을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가 하나 있죠. 맞아요. 바로 유럽연합, EU의 연령 확인 앱 이야기인데요. 이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네, 이유가 우리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러면서 야심차게 앱을 선보였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완벽했지요. 그런데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깃허브에 이 앱의 코드가 딱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이 이건 부적합하다. 당장 경고등을 켰습니다. 코드가 너무 허술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해커들이 이 앱의 보안을 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2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도 아니고 2분이요? 제 말이요. 아니 이건 뭐 클럽 기도한지 신분증 대신에 식당 냅킨에다가 저 20살 맞임 이렇게 적어서 보여줬는데 그냥 문을 확 열어준 꼴 아닙니까?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거대 규제기관이 그 돈과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2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이 증명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의 실패, 그리고 관료주의의 맹점이죠. 관료주의의 맹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보통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은 서버단에서 모든 걸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는 서버 사이드 검증을 거치거든요. 네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정부기관이 외주를 줘서 좀 급하게 만든 이런 앱들은 종종 사용자 스마트폰 내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단에서만 조건을 확인해요. 아, 폰 안에서만 확인을 하고 끝낸다고요? 네. 그리고 중앙 서버에는 그냥 이 사람 성인 맞음, 이렇게 단순한 신호 하나만 띡 보내버리는 거죠.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커들이 굳이 단단한 서버의 방화벽을 부술 필요도 없이 그냥 중간에서 스마트폰이 보내는 그 신호만 가짜로 만들어치기 하면 끝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깃허브에 있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코드를 보자마자 이 아키텍처 구멍 났네 이러면서 수많은 피드백을 남겼어요. 근데 왜 안 고친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정책 위반자들 귀에는 그 기술적 경고가 안 들렸던 거죠.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앱을 출시했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었으니까요. 아, 서류상의 체크리스트 완수가 더 중요했던 거군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네요. 맞아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 시스템 방어력이 실제 해커들 앞에서는 냅킨 한 장보다 얇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들과 코드를 짜는 사람들 사이에 완벽한 단절이네요. 근데 이런 무능함이 그저 2분 만에 뜰린 해프닝으로 끝나면 웃어 넘기겠지만요. 그렇죠.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이 오죠. 네,
이 불협화음이 개인의 아주 민감한 건강 데이터랑 엮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다 건너 영국의 상황으로 가보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 말씀이시죠? 네, NHS가 중앙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유명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의 참여를 보류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조금 딴지를 걸고 싶어요. 영국 NHS는 지금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자들이 진료도 못 받고 시스템 붕괴 직전이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의 끝판왕 기업이고요. 예측 AI를 도입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죠. 그러니까요. 프라이버시 타령하다가 당장 환자가 죽어나가는 게 독한 문제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주장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려요. 당장 눈앞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어떤 건데요? 데이터가 융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미션 크립,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넘어서 기능이 막 확정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 그 태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 원래 무슨 일을 하던 곳이죠? 이들이 원래 CIA나 군사, 정보기관 의뢰를 받아서 파편화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엮어내 숨겨진 패턴을 찾는 이른바 파운드리 아키텍처를 주력으로 하거든요. 와, 잠깐만요. 그 첩보 영화에서는 보던 거 있잖아요.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춰서 테러리스트 찾아내는 그런 거대한 감시망 시스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공포의 핵심이에요. 의료 데이터는 단순한 엑셀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우울증 진료 기록, 유전적 질환 같은 가장 내밀한 정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프라이버시의 끝판왕이네요. 네, 근데 만약 이 거대한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팔란티어의 그 강력한 플랫폼에 올라간 뒤에 훗날 이민 통제 시스템이나 경찰의 범죄 예측 데이터랑 은밀하게 연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내 건강 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국가가 언제든 자신의 데이터로 활용해 거대한 원형 감옥을 만들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도입될 수 없다는 걸 영국 시민사회가 증명해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효율성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공포를 읽어낸 거죠. 진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의 데이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리를 쥐어짜려 한다면 어떨까요? 아,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문제로 넘어가는군요. 네, 미국 메릴랜드주의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미국 최초로 이른바 감시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정말 매우 기념비적인 법안이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편의점 비유 기억하시나요? 내 옷차림 보고 생수 가격을 올려받는 상황이요. 네, 그 기분 나쁜 상황이 딱 감시 가격 책정이죠. 맞아요. 메릴랜드주가 바로 이 짓을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선 겁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이요?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내 눈앞에 서서 내 명품 옷을 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도대체 알고리즘이 저를 어떻게 감시하고 가격을 매기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쿠키나 단순한 검색 기록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은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이라는 기법을 써요. 핑거프린팅이요? 지문 같은 건가요? 네, 여러분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알고리즘은 기기의 화면 해상도, 운영 체제 버전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현재 배터리 잔량이나 설치된 특정 폰트 목록까지 싹 다 주집합니다. 잠깐만요. 배터리 잔량이나 폰트까지 추적한다고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놀랍죠? 이런 미세한 정보들을 조합하면 수백만 명 중에서 여러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디지털 지문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을 몰라도 아, 얘 또 왔네 하고 안다는 거군요. 거기에 더해 데이터 브로커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나 거주 지역 평균 소득 같은 정보가 이 디지털 지문과 실시간으로 딱 결합이 됩니다. 세상에 내 모든 생활 수준이 다 털리는 거네요. 그러면 플랫폼은 0.1초 만에 계산을 끝냅니다. 이 접속자는 금요일 밤 비가 오는 지역에 있고 배터리는 10%밖에 안 남았다. 엄청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평소 프리미엄 서비스를 자주 쓴다. 아, 이 사람은 당장 택시나 숙박이 급할 테니까 평소보다 가격을 20% 높게 불러도 무조건 결제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와, 이건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군요. 소비자는 다른 사람이 얼마에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기업은 내 통장 잔고부터
현재 나의 다급한 심리 상태까지 꿰뚫어보고 그 약점을 가격표로 딱 치환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진짜 무섭네요. 바로 그 지점을 메릴랜드주가 타격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동적 가격 책정 자체는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에서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수기엔 비싸고 비수기엔 싸고 이런 건 다들 납득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소비자의 개인적인 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기만이다. 이렇게 선을 명확히 그은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법안이네요.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정에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미국 전체 표준을 바꿨던 것처럼 메릴랜드의 이 움직임이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브로커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드는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아까 EU 앱처럼 헛발질을 할 때는 진짜 답답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 풍력으로부터 소비자의 방패가 되어줄 때는 또 법의 순기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죠. 근데 규제가 기업의 사기를 꺾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민간 플랫폼에 직접 개입해서 특정 목소리를 삭제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플로리다주의 팸 본디 전 법무장관 판결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법원이 그녀가 기술 플랫폼의 특정 발언을 검열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국가 권력과 민간 플랫폼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매우 흥미로운 사례죠. 여기서 제가 또 악마의 변호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법무장관이잖아요. 네, 고위보직자죠.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나 범죄를 모의하는 게시물, 혐오 발언들이 막 넘쳐날 때 정부가 테크 기업에 연락해서 이거 사회에 해악을 끼치니 삭제를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그 질문이 이 판결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사실 헌법상 정부 관료가 민간 플랫폼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권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괜찮군요. 네, 이걸 법률 용어로 조보닝이라고 하거든요. 비공식적인 설득이나 압박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조보닝이 순수한 요청인지 아니면 위헌적인 강압인지 그 아슬아슬한 선을 봅니다. 그 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속마음을 알 수도 없잖아요. 팸 몬디의 가장 큰 패착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녀가 전국 방송인 폭스뉴스에 떡하니 나와서 플랫폼들을 향해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검열 조치를 요구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막 떠벌린 거예요. 아, 방송에 나가서 막 자기 공치하하듯이 자랑을 해버린 건가요? 그게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규제 권한과 조사 권한을 다 가진 고위 법무 관료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개입을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한 순간, 아,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고 본 거군요. 네, 법원은 이걸 국가 권력을 동원해 사기업을 협박하고 검열을 외주화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방송에서의 발언이 위헌적 강압을 입증하는 명백한 스모킹건이 된 거죠. 정부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워도 권력을 이용해서 광장에서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헌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단호한 판결이죠. 근데 그 표현의 자유 하니까 필연적으로 이 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를 가장 악의적으로 사용했던 곳. 알렉스 존스의 인포워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파산한 그 인포워즈를 미국의 유명한 풍자 전문 매체 디 어니언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 말입니다. 저 진짜 이 기사 보고 한동안 멍했어요. 많은 분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조작되었다. 막 이런 끔찍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그 악명 높은 플랫폼이 결국 가짜뉴스를 비꼬는 풍자 매체의 손에 넘어가다뇨. 정말 디지털 미디어 역사상 이보다 더 통쾌하고 문학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심지어 디어니언은 인포워즈 자신을 조롱하는 패러디 사이트로 다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웹사이트가 주인이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방종으로 해석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과 법의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완벽하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진짜 파산 경매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그 소유권이 박탈당했다는 메커니즘 자체가 엄청 상징적이에요. 맞습니다. 알렉스 존스는 음모론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유가족들의 그 끈질긴 명예훼손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1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상 그 중어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사형 선고였죠.
개인 파산과 기업 파산을 거치면서 결국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상표, 모든 아카이브가 매물로 나왔고요. 그걸 유가족들의 지지를 받은 디어니언이 딱 낙찰받은 거군요. 네,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을 그냥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벽의 돌들을 가져다가 거짓말쟁이를 조롱하는 기념비를 세워버린 겁니다. 와, 진짜 시장의 힘과 법적 책임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유해한 플랫폼을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체할 수 있는지 쾌감마저 느껴지는 사건이네요. 혐오 비즈니스의 완벽한 종말이자 아주 건강한 풍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깊숙하게 파헤친 이야기들의 퍼즐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 디지털 시대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결국 오늘 살펴본 사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네, 2분 만에 뚫려버린 EU의 그 허술한 앱, 그리고 시민의 불신을 산 영국의 펜란티어 사태. 이건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관료주의의 한계를 보여줬고요. 반면 메릴랜드주의 감시가격금지법은 데이터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대 알고리즘에 맞선 의미 있는 반격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펜 본디에 대한 위헌 판결, 또 디어니언의 인포워즈 인수는 정부의 부당한 검열이든 가짜뉴스든 결국 법과 시장이라는 심판대 위에 선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네. 기술과 권력, 자본이 우리의 정보와 생각, 지갑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교묘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주 정부가 기업 알고리즘을 규제하면서 궤도를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 인간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을 주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긴 논의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은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이 혼란 속에서 제동을 걸고 합의를 이끌어낸 주체는 불완전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모든 판단 영역이 기계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기계로 넘어간다고요? 네, 2분 만에 뚫리는 그 허술한 정부 앱 수준이 아니라요. 도저히 내부 윤리를 인간지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완벽하고 거대한 인공지능이 사회의 인프라를 지배하는 세상 말입니다. 와, 스케일이 확 달라지네요. 초지능 AI가 스스로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완벽한 감시 가격을 매기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별해서 모든 대화를 사전 검열하게 된다면요. 세상에, 이건 인간이 통제권을 잃는 수준을 넘어서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AI가 어느 날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대체 누구의 멱살을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멱살을 잡을 사람이 없네요. 코드한테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인간이 배제된 완벽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와, 오늘 목격한 그 수많은 투쟁들이 다가올 기계와의 거대한 권력 투쟁에 비하면 진짜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여러분은 이 서늘한 미래의 통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